토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플로 질문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많이 진행하는데요. 토론자 간에는 이미 의견 교환이 상당히 되어 있고요.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멀리 알려진 게 아직 적기 때문에 토론자가 플로 질문을 나누지 않고 처음부터 플로와 그리고 토론자 다 함께 질의를 하시고 응답을 하시고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여기 한국에서 가장 한국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받기로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처음을 누가 잘 안 하더라고요. 뒤에 가면 막 밀리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 하실 질문은 좀 당겨서 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앉아서 해도 되죠? 예. 잘 들었고요. 근민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 미디어오늘의 장슬기 기자라고 하고요. 이렇게 좀 액수가 좀 작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빈이 거 들어보니까 좀 괜찮아 보였는데 액수가 작으면 일을 관두거나 어떤 노동도 계속 해야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임금 동결이나 약간 삭감할 빌미를 좀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냥.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세 가지는 노동시간 단축, 그리고 임금개혁, 그리고 기본소득을 연동한 모델을 처음 실시하자는 거고, 어떤 걸 먼저 하자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 올리고, 그리고 이 임금 체계를 바꾸고 등을 먼저 한꺼번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임금 개혁을 하지 않고 기본소득만 도입할 경우에 실제로 임금 삭감이 일어날 거고 콤비 임금이 될 거고, 그럴 경우에 기본소득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주에게 국가가 조세로 보조금을 주는 꼴이 될 겁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적은 기본소득이건 높은 기본소득이건 최저임금 문제는 같이 연동돼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선택은 못합니다. 그 문제는 네, 물론 일을 그만둘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나옵니다. 빈곤선 이상의 액수를 보장할 경우에 사실은 일을 그만둔다. 이건 좀 어색한 표현인데요. 임금 노동을 그만두고 그 이외에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유용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주면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도입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높은 빈곤선 이상의 1인 가구에게도 빈곤선 이상의 기본소득으로 이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입 모델이 이렇게 낮은 액수를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이 총조세 부담률만 10% 이상이 낮은 게 아니라 공공사회복지 지출도 OECD 평균보다 10%가 낮습니다. 그럼 OECD에는 지금 OECD 모든 나라에서 기본소득이 지금 도입된 나라는 없죠. 그럼 10%가 공공복지 지출이 낮다는 뜻은 만약에 총조세 부담률을 10% 올릴 때 그것을 전부 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실은 OECD만큼의 복지 지출을 하는데 10%를 다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기본소득을 할 돈은 10%를 올린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OECD 국가에도 여러 가지 현금 보장들이 있습니다. 실업수당이라든지 상당히 장기적으로 주는 그 사회보조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은 184조 그러니까 그리고 기존 재정 소요를 줄여서 국방 예산이라든지 토건 예산을 줄여서 300조 정도를 만든다면은 184조 정도를 낮은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높은 액수로 나아가야 되는가? 물론 조세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뭐 라벤투스 선생이 한 것처럼 그런 이미 기본소득이 도입된 다음에 높은 단일세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는 최고 한세율을 올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누진세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도 물론 뭐 실효성이 지금 없지만 75% 보유세도 얘기가 됐던 거고요. 또 제가 300조 안에 그러니까 300조 그러니까 재정 절감까지 포함해서 300조 안에 계산하지 않은 것은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입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면은 3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높은 기본소득으로 더 많은 액수를 주는 방식으로 빈곤선까지는 최소한 주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는 길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꼭 조세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동 소유 형태로 이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재벌을 사회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 수단들을 동원해서 재벌을 사회화한다든지 다른 방식도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액준비제도 같은 방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높은 기본소득을 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은 열려 있는 것이다라는 거고 일단 초보적인 단계에서 노동개혁과 경제제도 개혁, 즉 경제개혁과 노동개혁과 연동된 낮은 기본소득 30만 원 이렇게 설계한 겁니다. 예, 기본소득의 도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의 도입과 함께 노동체제의 개편, 노동시간의 단축, 최저임금의 1만 원 인상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교수님이라고 해야 될지 다니엘 교수님. 예, 교수님.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세 개혁을 하는 목적이 단순한 부의 분배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인지 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이제 왜 나눠줘야 되는지, 그다음에 기본소득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을 텐데, 부작용이라 하면 이제 노동 경쟁력이 뭐 약화된다든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라든지 그런 부작용도 충분히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Sí. Muchas preguntas en poco tiempo, a ver, más que nada para no utilizar mucho tiempo. Voy a ser breve, o bueno, más breve de lo que sería necesario, ¿no? La primera es, ¿qué pretende, si se ha entendido bien, qué pretende la distribución, o mejor dicho, qué pretende la reforma de la renta básica? Primero de todo, si era posible financiar una renta básica, porque esta es una de las críticas que siempre se recibe en contra de la renta básica. La renta básica no se puede financiar, porque se comete un error, que es pensar que todo el mundo recibe la renta básica sin tocar nada. Entonces,
lo único que queríamos es con números oficiales, es decir, con sus reglas del juego, no con las nuestras, con sus reglas del juego, ¿es posible financiar una renta básica? Esto era el objetivo fundamental. Pero luego, claro, evidentemente, también nos interesaba saber quién ganaba y quién perdía. Qué parte de la población ganaba y quién perdía. Entonces, la renta básica creo que yo no tendría ningún tipo de sentido si por mecanismos de estos extraños pues resultara que lo que estamos es dando más dinero a los que tienen más, ¿no? Entonces, de la forma que nosotros lo financiamos era que ganase y gana aproximadamente el 80% de la población no estrictamente rica, o sea, quiere decir el que no es el 20% más rico, ¿no? ¿Por qué a todo el mundo? ¿No? Sería la segunda parte de la pregunta. ¿Por qué tenemos que dar? No ha dicho especialmente por todo el mundo, sino simplemente por qué tenemos que dar a la renta básica. ¿Por qué tiene? Ya entiendo. ¿Por qué la gente tiene que dar? Bueno, claro, no me gustaría repetir cosas más que nada por la gente que vino ayer y tal, pero ayer hay muchas propuestas de la fundamentación de por qué es justa la renta básica. Voy a dar en pocas palabras la que a mí me convence más, que es la vieja filosofía de la libertad republicana, que se puede resumir con esta frase que tú conoces también, ¿no? Que es: nadie es libre si no tiene la existencia garantizada, porque quien es pobre no es libre. El problema no es solamente de grandes desigualdades, el problema es de libertad. Por eso, digamos, tiene que darse a todo el mundo. Luego, lo de todo el mundo, que si se da a todo el mundo, tiene también razones técnicas. Es decir, la renta básica es mucho mejor, incluso para resolver los problemas de los más pobres, digo, mucho mejor que los subsidios condicionados a los pobres. Esto es una cosa que hace años que se viene estudiando y me parece una de las conclusiones importantes que aprovecho para decir que las críticas que se acostumbran a hacer, y enlazo con la última pregunta, las críticas que se acostumbran a hacer a los subsidios condicionados, que a veces pueden ser ciertas, como que la gente no trabajaría laboralmente, que la gente pues no tiene incentivos para entrar en el mercado de trabajo, justamente con una renta básica esto no ocurre. Y los experimentos que han habido muestran que con una renta básica todavía hay un cierto incentivo mayor a entrar en el mercado laboral. Pero como decíamos ayer, Yanis Varoufakis hace muy poco decía justamente que aumenta el poder de negociación de los trabajadores, y esto es imprescindible dada la estructura del mercado laboral actual, en donde los empresarios en general pueden hacer lo que les dé la gana. Y esto compensaría un poco esta situación.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다 이제 대답하기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질문하신 지점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조세개혁의 목적이 무엇이냐, 부를 분배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그 목적도 오늘 발표에서 드러났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개혁을 목적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조세개혁을 함으로써 현재 이 여기서 사용한 모델로 재정적으로 기본소득을 뒷받침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세개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시적인 자료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럼 기본소득을 대체 왜 나눠줘야 되냐, 이 질문은 아마 어제 그 컨퍼런스에 오신 분들은 좀 반복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소득을 왜 나눠줘야 하느냐, 이런 이론적인, 정치적인 혹은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던 첫 번째 질문, 어떤 사회적 제한이 왜 정당한가, 왜 정의로운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더 필요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듯이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덜 가진 사람들에게로 부가 이전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인구의 80%가 이득이 되는 그런 제도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왜 필요한가, 이렇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어제 강조한 얘기지만 강조하자면, 왜 정당한가를 오래된 여기에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른 공화주의의 그런 철학으로 설명하자면,
굉장히 간단한 명제는 그렇습니다. 물질적 생존의 기반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이 공화주의적인 전제는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단순히 불평등이 아니라 그 개인의 자유 문제로까지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 어째서 철학적으로 필요한가, 정치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 왜 나눠줘야 하냐는 질문은 사실은 기본소득의 기본 전제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똑같이 준다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사회보장과 다르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모두에게 주는 게 기술적으로도 훨씬 이때까지 실험 결과에서 보이듯이 조건부 지급보다 훨씬 쉽고 행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인 결과를 나오고 있다고 여러 자료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마지막 질문하신 거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의 부작용. 노동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도덕적으로 해이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기본소득의 실험을 한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여러 가지 질문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자기가 참여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변하는 것은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의지가 꺾이고 해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전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굉장히 분명하게 공식 자리에서 지적했듯이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극대화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자들이 해이해진다거나 그렇게 되기보다 오히려 그 굉장히 불합리한 노동 조건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의 노동 시장의 조건들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추가로 질문을.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세 개혁을 할 때 세수를 좀 올리는 건데, 그 노동자 입장 말고 이제 경영자 입장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상위 이제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상위 이제 1%나 5%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를 이제 분배하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에 있는 이제 어떤 경영자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저항이 상당히 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Agradezco la pregunta porque realmente es importante. Vamos a ver lo siguiente. A la mayor parte de empresarios pequeños es probable que salieran ganando, tal como está distribuida la riqueza en allá. Quien evidentemente saldría perdiendo son el 20% más rico. Esto no hay ninguna duda. Algunos de los cuales no son ni empresarios, son banqueros, son especuladores o son, en fin, gente que defrauda un montón, ¿no? Esto me parece importante porque justamente una de las explicaciones o de las justificaciones que también algunos han visto en la renta básica es que permitiría o ayudaría más que ahora la pequeña iniciativa de muchas personas para montar pequeñas empresas, pequeños negocios, porque la aversión al riesgo, esto es un término técnico, la aversión al riesgo, es decir, menos miedo al futuro. ¿Por qué? Porque tienes una renta básica, es decir, que todavía jugaría con esto.
Pero permítame, porque acaban de salir, bueno, una es un poco más antigua, pero la otra es muy reciente. También es bueno saber qué opina la gente sobre una renta básica. Y es que se acaba de publicar la encuesta más grande de Europa hace solamente una semana, con 10.000 entrevistas de 28 países, de 28 países de la Unión Europea. 28 países, estados, ¿vale? Y 10.000. Y la respuesta de la gente sobre ¿usted está a favor de una renta básica? En fin, se explicaban los detalles. Los 6 países más grandes, los 6 estados más grandes de la Unión Europea, es decir, empezando por Alemania, Francia, Italia, el Reino de España, creo que Polonia también, todos superaban el 60% de gente que decía que sí. Incluso el Reino de España, más del 71%. Y esto coincide con una encuesta, todos estamos hablando de encuestas de empresas privadas, es decir, independientes, una encuesta que hizo una empresa privada, por supuesto, en Cataluña, en julio del año pasado, es decir, no hace ni un año, en donde se preguntó a 1.600 personas, es una empresa especializada en estudios de opinión, y el 72% de la población catalana estaba a favor de una renta básica, explicada como nosotros lo hemos explicado, ¿no? Es decir, financiada de esta manera, como se ha explicado antes, porque nosotros, la Asociación Renta Básica, es la que contrató a esta empresa para que hiciera la encuesta y por lo tanto queríamos saber el grado de aceptación. Es impresionante como 2 estudios tan diferentes y en época diferente coinciden tanto en Cataluña como en el Reino de España en cuanto a la aceptación. Y hay algo que también me gustaría señalar, que está un poco relacionado con su pregunta, pero es el hecho de que quizá hay trabajos que con una renta básica desaparecerían. ¿Por qué? Porque son trabajos, me estoy refiriendo a trabajos asalariados, no a trabajo doméstico ni a trabajo voluntario, que esto es otra problemática. Y habrían trabajos asalariados que desaparecerían porque no habría el suficiente incentivo como para trabajar por ellos con una renta básica. Entonces, la pregunta es, ¿esto es una pena? No, yo creo que esto es una de las grandes ventajas derivadas de la renta básica. Hay trabajos que no merecen ser hechos por la miseria de las condiciones laborales. Y es un estímulo, como Philippe Van Parijs hace años también que estudio, es un estímulo precisamente esta situación a la tecnificación y que muchos trabajos se tecnifiquen, pero que esto revierta en beneficio del conjunto de la población. 질문이 길어가지고 우선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선 질문하신 게 이제 세수를 올리면 경영자 입장에서 어떻게 부담이 되고 이런 면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자 혹은 뭐 작은 그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아마 그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얻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왜냐면 아까 도표에서 봤듯이 돈을 잃고 나간 사람 거의 상위 20%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 나머지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얻고 나가는 게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그러니까 아까 1에서 5%는 제외하고 말씀하시면 그 사이에 있는 상위권의 사람들이겠죠. 거기에는 그리고 사실 기업가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은 어떤 투기 자본 하시는 분들, 은행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서 이런 엄청난 그 많은 사기나 혹은 그런 문제적인 금융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이런 그 기본소득 모델을 추정해봤을 때 되게 나온 것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뭐 자영업을 죽일 것이다, 경영을 죽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랑 달리, 새로 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어떤 일을,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거나 경영을 새로 시작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부담감을 기본소득이 상당히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그 위험 부담을. 그래서 그런 식의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저항감 혹은 어떤 찬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두 가지 최근에 있었던 설문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거 일주일 전에 나왔던 설문조사인데요. 유럽에서 28개국, 이건 뭐 이렇게 자치도까지 포함해서 유럽 28개국에 만 명 가량의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그 설문조사를 수행한 그 업체는 사기업으로 독립된 그런 곳이었고요. 그래서 질문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는가라는 그런 당연한 질문이었고, 거기서 이제 주요 가장 큰 6개국, 유럽의 6개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뭐 스페인 이런 국가들의 60%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라고 대답했고, 특히 스페인, 왕국의 경우 71%가 그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의미 있는 설문조사 중에 하나는 2015년 7월, 작년 7월 카탈루냐에서 일어났던 설문조사인데, 이 조사 대상은 1,600명이었습니다. 거기서도 72%가 기본소득을 찬성했습니다. 이 두 가지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기본소득을 찬성하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봤던 그 조세개혁 방안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똑같이 다 설명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찬성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인구가 전체에서 그렇게 60-70%를 상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질문을 하신 김에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전망하면서 되게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다 임금노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사노동, 뭐 자발적노동, 뭐 이런 것들을 뺀 임금노동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데, 오히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한 장점이 아닌가라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일정의 소득이 보장되었을 때 일할 만한 가치 혹은 그런 것을 못 느끼는 일들인 경우가 많거나 혹은 조건이 너무 열악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뭐 인간의 노동력이 아닌 다른 어떤 기계화나 이런 것으로 대체되는 것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일만 아니라고 많은 이론가나 어떤 경제학자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다른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벤토스 씨하고 금민 씨에게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좀 질문이 다른데요.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의 방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아벤토스 교수가 단일세율 49%를 주장하셨잖아요. 단일세율 49%에서 세금을 걷고 그걸 다시 기본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기본소득으로 돌려줬을 때 단일세율을 하더라도 충분히 누진성을 끈다. 충분히 누진적이다. 이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하지만 저는 아까 좀 전에 질문하셨던 정반대의 의견으로서 하위 50%는 더 누진세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누진세로 걷고 다시 또 기본소득, 과세하지 않는 기본소득이면 더 누진적이 될 것 같은데 굳이 누진세 방법이 아니라 단일세율 방법을 고집하신 이유가 뭔지, 이게 질문의 핵심이고요. 아벤토스 씨의 2003년도인가 4년도 카탈루냐에 대한 연구글을 보니까 기존의 누진세는 높인다 하더라도 재원이 모자란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정말 누진세를 해서 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단일세율을 하시는 수학적인 그런 의도신지, 아니면 좀 전에 질문에서 나왔지만 상위 20%의 요새 저항 또는 정치적 반대, 이런 것을 고려하시면서 일단 정치적 전략의 일부인지, 이걸 묻고 싶고요. 그와 연관돼서 금민 씨에게 묻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독일의 경우에는 최고 세율이 49%보다 높기 때문에 49% 단일세율을 했을 때 오히려 역진적인 성격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독일 얘기고, 한국에서는 49% 단일세율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매우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30만 원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독일 말고 한국에서는 단일세율을 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하는 아벤토스 씨 같은 생각에 대해서는 금민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 Vicepresidente.
먼저 답변하시겠어요? Sí, sí. Y él entiende bien. 다음 저는 동시 통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초밖에 못 알아듣겠는데 Pero entonces su pregunta es al revés de la anterior, porque sí, esto es resuelto, pero sí para el 50% bajos. Ya, o sea, el tramos, él prefiere tramos en vez de un tipo, ¿no? Sí, él dice que como si no De dos o tres, sí, tramos, sí. ¿Por qué? Entonces, eso Entiendo. Segunda pregunta. Bien. No, dime. Sí, segunda pregunta es, ¿has leído tu estudio de 2003 sobre el Cataluña? Sí. Ahí escribiste, ahora en tipo progresivo, aunque sufriendo la cifra, todavía falta todo dinero para la renta básica. Eso de los mujeres. Como todavía no es suficiente dinero por tipo progresivo. Vale. Entonces, lo que quieres saber ahora, el tipo 1 es, tu intención es matemática lo mejor, o es una estrategia política considerando resistencia o oposición de los 20% más ricos. Y para que sepas, Kunin ha preguntado por qué él no piensa que es mejor introducir una renta básica común. Ya. Para tener el presupuesto tipo. Para Porque él. estoy- No. Para ti es Sí, ya, vale. Siento esta pérdida de tiempo, pero no, con 2 días que llevo en Corea no entiendo el coreano y me suena muy bien por eso. Vamos a ver, la pregunta directamente sobre los tramos. Es una cuestión que se puede mostrar muy fácilmente, porque el programa lo permite, el programa de simulación lo permite, que si hacemos 3 o 4 tramos no mejora mucho la cosa. Lo que sí que podemos hacer son pequeñas modificaciones, que sí que las hemos hecho, por ejemplo, que hasta los 3.000 primeros euros no se cotice menos, ¿no? Las personas que aparte de la renta básica reciban hasta 3.000 euros anuales o 5.000, pues coticen menos que el 49%. Pequeñas cosas de estas para favorecer todavía más a los sectores más no ricos, pero a efectos prácticos de verdad no cambia mucho la cosa, ¿no? Dada la estructura no real, es decir, no lo que pasa en el mundo, sino lo que recoge el IRPF de lo que pasa en el mundo, es decir, porque si ya he dicho que si la evasión fiscal, el fraude fiscal aflorara, bueno, sería mucho más fácil todavía de financiar una renta básica. Y me gustaría solamente una cuestión ligada con esta antes de responder a la segunda pregunta, que es, recordamos que en el Reino Unido y en Estados Unidos los más ricos en la década de los 50, 60 y 70 pagaban hasta el 93% y no pasaba nada. Estamos hablando de la Guerra Fría. Estados Unidos no era un país comunista y el Reino Unido tampoco. Pero los ricos pagaban un 93% de tipo, los que, en fin, 93% se entiende perfectamente, ¿no? Algo que a partir de los años 70, con la contrarreforma neoliberal, pues se ha producido el cambio importante. Bueno, y en cuanto a la segunda cuestión, sobre el estudio de Cataluña, no sé si he entendido bien la pregunta. Lo que pasa es que el estudio de Cataluña estaba menos elaborado, técnicamente era inferior al que hemos podido hacer porque, en fin, han pasado los años y hemos aprendido, ¿no? Pero en el caso de Cataluña además se tenía que hacer una ficción política, que es que fuera independiente. Es decir, que todo lo que se recauda quedase en Cataluña, lo cual complicaba mucho más el cálculo, ¿no? No sé si... Pero la pregunta en parte la he respondido al principio, es decir, lo del 49% es lo que nos sale. Pero si pudiéramos
aflorar algo, no completamente de la evasión y de la fiscal, este 49% se reduciría bastante, se reduciría bastante, pero el 49% a mí me gustaría insistir que es simplemente nominal, no es real. El real, el que paga toda la gente, dile 49 o dile 70%, es lo que está puesto en este gráfico que os ha señalado antes Sylvie, que es precisamente lo que cada gente paga realmente. Claro, aquella persona que es pobre completamente, que es un homeless, que no recibe nada o no tiene nada ahora, y recibe la renta básica, claro, recibe 7.500 euros anuales. Como son 7.500 no paga nada de impuestos. Este es el que proporcionalmente más gana, claro. Aunque digas que pague el 49% a partir de 7.500, a él le da igual el 49% que el 90%, no paga nada. Pero cuanto más rico eres, este 49% nominal más se acerca al 49% real. Y bueno, solamente una cuestión. Esto es una muestra de que con sus reglas del juego y con sus datos se puede financiar una renta básica. Si se tuviera que poner en el programa de un gobierno, evidentemente se tendrían que retocar otras cosas o complementar, como decía antes, otras cosas de política económica. Lo único que pretendíamos es que se viera claramente que esta crítica supuestamente imposible de rebatir de que que no se puede financiar una renta básica, se puede, con sus números. 시간이 이렇게 통역을 하느라 많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국에 2일밖에 없어서 한국어를 그동안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국어가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잠깐만 그 질문이 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단일세율 49%가 오히려 왜 더 누진적으로 더 이렇게 들어가지 않냐, 낮춰서 여러 가지 특히 하위 50%를 더 이렇게 좋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왜 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걸 시도해보는 거 굉장히 쉬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추정 모델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돌려봤는데 그 부분을 한 두세 가지로 이렇게 예를 들면 구분하는 그 정도로는 그 결과가 대단히 많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우선 해봤을 때.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하위 몇 %에게 단일세율을 49%보다 많이 줄인다. 이것도 예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해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별로 안 바뀐다는 그런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49%라는 숫자가 이 숫자상으로 49%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그 명목세율일 뿐이잖아요. 그게 보기에 49%지 실제로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숫자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도 말했듯이 조세 회피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49%는 아마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개인소득세만으로는 현재는 이렇게 그 구분을 다르게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 냉전 시대 때 50년에서 70년 사이에 부자들에게 누진적으로 걷었던 세금이 93%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면 사람들이 너무 놀랄 일이고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도입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없어 하지만 당시 93% 걷는다고 무슨 세상이 망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앞서 이렇게 언급하신 카탈루니아의 연구의 경우 정확히 제가 전달 잘못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죠. 정확히 어떤 지점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우선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시간적 문제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부족함이 훨씬 지금 현재 연구보다 많았던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카탈루니아 연구의 경우에 이제 한 가지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원하는 바와 다르게 카탈루니아는 지금 현재 독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자치권을 완전히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모두 약간의 픽션이라는 거. 그렇게 한다고 가정하에 카탈루니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카탈루니아에서만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약간의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하지만 그 49%는 아마 더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효세율은 완전히 다를 거라는 거, 명목세랑 다르게.
그래서 아까 뭐 이 숫자를 정한 게 뭐 정치적인 것이냐 수학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 이 49%를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는 우선 사실은 굉장히 그 소득 하위 분포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49%건 90%건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얼마를 뛰어가건 간에 기본소득이 주어지고 전체 해보면 사실 굉장히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이 49%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는 상위로 갔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진짜로 내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49%로 이 단위세율을 보여주는 이 연구의 가장 명확한 목적은 사실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던가 이게 유일한 답안이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내놓은 경제 정책의 게임의 룰 안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재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새 정부가 바뀌고 경제 정책이 바뀌면 이 시뮬레이션 혹은 이 미시 추정 계획은 분명히 바뀔 것이고 또 숫자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들이 정한 그 게임의 룰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가상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이 숫자와 의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단일 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사실 자기 기여했다는 건 거의 없다. 누구한테 인류 공동의 자산에 기대고 있든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90% 공동의 것이다. 90% 세금으로 일률적으로 다 일률세를 걷자. 근데 그러면은 기업 투자 의욕도 떨어지고 노동 의욕도 떨어질 테니 70% 일률세를 걷고 나머지 그걸로 기본소득을 주면 충분한 기본소득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실제 구체적인 사회에서 일률세가 오른지 누진과세가 오른지 이것은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는 거고, 라멘토스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누진 이 단계를 설정해도 결과가 같았다,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모델인 거죠. 구체적인 사회, 구체적인 모델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감스럽게도 저한테는 국세청 자료가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있는 몇 명의 교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중위소득 분표도 발표하시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주장은 어떻게 근거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 일률세냐 아니면은 누진세냐, 누진세는 어떻게 단계 설정을 할 거냐? 이 문제 이전에 한국의 조세 개혁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수가 커져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OECD 평균 총조세 부담률은 34.1%. 그걸 조세 부담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10%씩 떨어집니다. 공공지출도 10% 떨어집니다. 무조건 다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결국 세수 규모를 OECD 평균 정도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뭐 한국, 칠레 이런 나라 빼고 계산해서 38%가 평균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올리자. 이게 첫 번째 개혁의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세수를 올리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담배세를 갖다가 예를 들어 지금 5,000원 하는 거 뭐 한 5만 원 할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러면 아무도 안 태우겠지. 저는 그래도 태울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리에. 근데 이런 간접세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국세청 자료는 없다. 단지 파편적으로 간접 2차 자료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추정치를, 대개의 연구는 다 추정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누진 직접세로 하는 경우에 재분배 효과가 한국에서는 더 크지 않는가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 세율을 모두에게 55%로 적용하나 단일세로. 그런데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결과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 환세율을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최고 환세율을 OECD 수준으로 올리자라는 거예요. 독일의 조세는 6단계인데 지금 2016년부터 바뀌었고요. 최고 환세율이 55%로 올라갔죠. 물론 이건 명목세율입니다. 여기 무지무지하게 감면이 많습니다. 라벤토스 교수가 발제한 내용에 보면은 그런 감면을 다 없애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명목세율이 실효세율이 되도록 하자, 감면을 아예 없애자라고 하고 들어가면 이건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 건 거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면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고, 감면을 없애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종합과세입니다. 분리과세를 뭐 이자에 대해서 따로 뭐 분리과세하고 뭐 임대소득 따로 하고 이게 아니라 봉급 플러스 뭐 약간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금융소득 플러스 임대소득 플러스해서 총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하고 그것에 대해서 누진 단계로 설계를 하면은 이 정도의 문제는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은 확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 데이터, 그러니까 스페인 데이터 이제 말씀하신 라멘토스 교수가 말씀하신 스페인 데이터는 보면은 개인 소득세 데이터인데요. 이 개인 소득세 데이터가 저는 종합과세하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자산과 뭐 봉급 다 합쳐갖고 종합과세하는 걸 이해했는데 스페인의 현재의 그 조세제도, 현행제도가 종합과세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자는 따로 과세하고 뭐 봉급은 뭐 근로소득세로 따로 과세하고 그러는 건지 독일은 다 따로 과세거든요. 그런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답을 말씀드리자면 뭐 제가 국세청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추정치에 근거해서 볼 때 재분배율은 누진 직접세 중심으로 한국에서는 바꾸는 게 일단 급선무이다. OECD 평균 수준의 부담률까지 따라잡으려면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걸로 불충분하다 그러면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면 됩니다. 재산세 개념으로 금융자산에 대해서 과세하면 됩니다. 거대 금융자산 보유자들에게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재벌세를 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방금 질문 중간에 하신 게 그 스페인 현재 그 개인 소득세, 종합과세인지, 그러니까 그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따로 세율이 되는 그럼 종합과세는 아닌 것이죠. 네. 그걸 개인 소득에 합쳐서 나오긴 하지만 따로 그 세율은 다르게 현재는. 현재는 그렇네요. 다 예. 전부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두 분 더 받고 이쪽 분이 아까부터 예. 금민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초보적인 단계에서 약 월 30만 원 정도를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하자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견해를 말씀드리면서요. 이유는 첫 번째는 기본소득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개념 정의했듯이 빈곤선이거나 빈곤선 이상을 우리가 기본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월 30만 원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맞는 정도의 내용으로 명명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성북구나 노원구 같은 자치구에서는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족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생활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월 30만 원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으로 명명해야지 그걸 기본소득으로 할 경우에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니 너희들 다 기본소득 받고 있는데 이런 복지 혜택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미 기본적인 소득을 다 얻고 있는데 라든지 뭐 기본소득이 이미 지급되고 있으니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런 어떤 더 나은 혜택, 더 나은 복지로 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요. 두 분이 그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마저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발표자들께서는 그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두 분, 예, 저 뒤쪽부터 하죠. 예. 그 임금 노동시간 단축과 연계되지 않고 기본소득만 먼저 채택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노동시간과 꼭 단축이 연계돼야 더 큰 어떤 방향을 제대로 가는 건지가 금융사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왜냐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저는 노동자 내에서 합의되기가 쉬울까 과연 대기업 노동자들이 과연 기본급 올리고 이런 정도. 왜냐하면 저희 나라 기업복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제 드러나는 임금 외에 다른 이제 그 부역 대입을 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그런 걸 포기하고 노동을 좀 적게 하고 들어오는 어떤 총량을 줄일 거라고 합의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 층에서 가능할지가 조금 회의적이고요. 중소기업 쪽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 정규직을 늘리면 이제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대보험 문제라든지 근속연수 호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질 수 있을지 과연. 그래서 그런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금합니다. 그럼 질문해 주시죠. 저는 이제 그 기본소득 이제 받는 쪽보다 이제 그 기본소득을 이제 창출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좀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6% 정도의 이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의 비중은 한 3.8%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추천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96% 정도의 이제 중견과 중소기업들이 한 80%, 전 국민의 한 80% 정도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 그러니까 흔히 이제 저희가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은 그 자영업자, 그 다음에 이 수없이 많은 건물들이 입주한 이제 법인 회사들,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늘어나는 순간 지금 소위 말해서 그냥 간당간당하게 밥만 먹고 사는 회사들도 무진장 많고 자영업자들도 많은데 그들이 이제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순간 그 고용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뭐 더 줄이거나 아니면 임금을 줄여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그런 거를 유지하기 위한 조세로 이제 확충을 하려던 게 이제 선순환이 되지 않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현실적인 그 대안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 중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저는 뭐 지금 제가 질문한 거에 적절하게 답변하실 분 해주시죠. 그러면 일단 질문이 금융소장님한테 많이 들어왔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고. 네, 이거 뭐 이름을 고쳐라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그 베러레지도 그러더라고요. 베지 푸딩금이라고 그러지. 기초 식량소득이라고 들으시라. 30만 원이다 한 달 밥값이네. 자기가 밥 먹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좋은 거다. 그게 생활임금이 아니라 그래도 무조건 주는 거니까 기본소득이 정신이 맞고, 근데 베이직인컴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좀 많아야지.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했죠. 충분히 많이 올라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30만 원이냐?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공공 인프라가 한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게 거의 사형화되어 있고, 그리고 단순히 그 재정 체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자체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데 들어가는 재정 소요가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본소득 없는 나라보다 10% 공공 지출을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소득 없는 OECD 국가보다. 그러면 10%의 공공 인프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0%만 올려가지고 기본소득까지 감당하려면 뭐 국방재정, 토건재정 줄이고 어쩌고저쩌고 게다가 자본 보유세 내리고 이렇게 해서 300조 만들어서 해봐야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충분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려면은 조세 이외의 재정 기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걸 전부 세금으로 할 수 있는가? 뭐 할 수도 있죠. 허버트 사이먼은 70%까지 거두라 그랬는데 못 거둘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조세 정치적인 합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러니까 OECD 주요 국가의 최고 관세율을 도입하자라는 것은 그나마 말이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이겠다 그러면은 이 설득 기반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순전히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동시에 채택한다면 먼저 채택한다는 건데,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기본소득, 그리고 두 번째,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임금체제 개편,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잔업을 안 해도 되도록 임금체계를 바꿔야 돼요. 잔업할 때 어마어마하게 생산직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데 기본급은 7,900원밖에 안 되고 최저임금 수준인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고치고 나면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설득 조건이 수립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문제인데요. 사실 중소기업이 한국 고용의 80%를 차지하고 있죠. 경제구조와 고용구조가 괴리가 있습니다. 경제력은 대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데 고용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재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어쨌건 중소기업 사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것은 적을 겁니다. 30만 원 기껏 돌려받는데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보면 무조건 이건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임금 체제를 유지할 수도 없어요. 임금체계를 개편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최저임금도 올려라고 주장하는데, 최저임금 압박도 받는 데다가 기본소득 때문에 세금도 올라갑니다. 이러면 중소기업은 거의 망하라는 소리 아닌가라는 얘기도 되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84조가 내수형 중소기업에 풀리는 겁니다. 184조가 중소기업이 내수형 중소기업이 좀 시장으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출 주도형,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를 중소기업의 중심의 가계소득 내수와 가계소득에 기반한 내수와 수출이 최소한의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경제로 바꾼다는 경제 모델 전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경제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 중소기업이 망하고 고용이 더 줄어들고 기본소득은 기껏 30만 원 준다고 도입해놓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뭐 이런 이상한 사태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을 또 뭐 승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은 거의 뭐 시뮬레이션 할 수 없었는데 적어도 저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액수는 맞춰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드리면 질의응답에 대해서 보면 곧 기본소득을 실현할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되고 어떤 우려가 있느냐 이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봤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쓴 글에서 기본소득을 모듈이라고 보는데요. 보통 예를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가정하고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꾸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어쨌든 가능성 혹은 이것과 결합됐을 때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질의응답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이라는 걸 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뭐냐.
왜냐면 그 아까 질문하신 분 중에 현재 한국의 재정 수준에서 조세기관에서 이 정도 올려서 30만 원밖에 못 주면 사실 좀 이게 좀 그런 매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럼 우리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국방비 줄이는 건 왜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국방비를 줄이려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국방이 풀려가지고 거의 그거라니까 주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이렇게 탐색하는 일련의 그 질문과 대답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사고들을 할 수 있는 어쨌든 것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또한 좀 해방적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논의들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좀 전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된다고 치고,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변형시키면 좀 더 나은 결과들을 있고, 이렇게 논의들을 진행하는 이건 좀 데이터만 갖고 하는 시뮬레이션은 아니죠. 넓게 보면 사고 실험이고, 근데 그 사고 실험은 이제 위치나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충돌하거나 갈등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일종의 정치적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이런 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라벤토스 교수님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A ver, brevemente, porque ya estarán cansados de escucharme. Vamos a ver. Los datos que da usted de los empresarios de aquí, el porcentaje de pequeños empresarios y grandes empresarios, coincide mucho con también pequeños porcentajes, pero coincide bastante con lo que hay en el Reino de España y en general, digamos, en la Unión Europea, ¿eh? Claro, tendríamos que mirar. Pero fíjese una cosa, que es que es muy interesante que en el IRPF, con el que nosotros hemos trabajado, que es el oficial, resulta que de media, siempre estamos hablando de media, los empresarios españoles declaran que ganan aproximadamente, de media, insisto, un 20% menos que la media de los trabajadores españoles. Bueno, es una locura. ¿Se entiende? Entonces, esto quiere decir que evidentemente ellos tienen medios de evadir, ya no digo fraude, sino evadir impuestos, que los trabajadores no tienen. Yo aunque quisiera evadir impuestos de mi salario como funcionario público no puedo. Aunque quisiera, o sea, aunque quisiera no puedo, porque me lo sacan cada mes del IRPF, ¿no? Pero los empresarios sí que tienen esta posibilidad. De todas maneras, eso quiere decir que oficialmente la inmensa mayoría de los empresarios quedarían beneficiados con una renta básica en nuestro caso. Por lo mismo, si resulta que cobran menos que los trabajadores de media. Pero piénsese que depende, si entramos no en el IRPF, sino entramos en la realidad, piénsese que muchos empresarios, claro que ganarían, porque estamos hablando que el IRPF son las ganancias personales, no las de la empresa. Las de la empresa, digamos, tienen otro tipo de impuesto, que es el impuesto de sociedades. Es otra cosa. De todas maneras, lo que usted dice es una preocupación real, pero la renta, y yo la comparto esta preocupación, pero la mayor parte de los empresarios pequeños, insisto, saldrían ganando por una renta básica monetariamente. Otra cosa ya es si entramos en otras consideraciones. Y finalmente, me gustaría, para acabar, ya que tengo la suerte de tener la última palabra, la generosidad que me han concedido la última palabra, me gustaría solamente una reflexión general sobre algunos de los aspectos que han salido y otros que quizá no han salido, pero sobre la renta básica vale la pena tener en cuenta. Uno es que la renta básica se debe entender como un intento inmediato. Inmediato quiere decir que no se tienen que esperar no sé qué combinaciones, un intento inmediato de garantizar a toda la población la existencia material. A partir de lo cual, evidentemente, hay otras muchas cosas que hacer. Pero esto es la idea fundamental. Es decir, por razones filosóficas, por razones políticas y por razones económicas. Esta es la motivación fundamental. Y luego, piénsese también
que la renta básica es mucho más efectiva, no hemos tenido tiempo, claro, de poderlo mostrar, pero hay muchos estudios publicados, es mucho más efectiva, mucho más eficiente que los subsidios condicionados. Como han reconocido incluso críticos de la renta básica, pero que este aspecto lo reconocen. ¿Por qué? Porque los subsidios condicionados caen dentro de la trampa a la pobreza, no pueden superar la trampa a la pobreza, cosa que en cambio la renta básica supera muy bien porque es incondicional. Es que esto es una de las cosas que vale la pena insistir. Críticas que sirven para los subsidios condicionados no sirven para la renta básica precisamente porque es incondicional, y esto es muy importante en cuanto a razones de eficiencia. Y muchas gracias por su paciencia. 이제 제 말을 듣는 게 지겨우실 것 같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말씀하신 아까 퍼센티지 있잖아요. 대기업 뭐 3.몇%, 8%, 나머지 뭐 90몇 %. 이 퍼센테이지, 이 숫자만으로는 스페인 한국과 굉장히 비슷하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제가 얘기하는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개인소득세, 그거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개인소득세를 봤을 때 그걸로 봐서는 경영자 혹은 사업자들이 일반 노동자 평균보다 20%나 더 소득이 작게 법니다. 물론 그들이 신고한 금액이 공식적이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결과이다. 사업자들이 덜 번다는 거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일반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딱 투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세금 회피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그 공식적인 자료상으로 공식적으로 되게 대다수의 사업자, 경영자, 자영업자들은 기본소득으로 이득을 봅니다. 이득을 보기에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여전히 그 도표상으로 봐도 이득을 볼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인용하는 통계, 이 모든 것들은 다 개인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법인세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중소기업 그 개개인들이 자기들이 뭐 더 기업의 차원에서 돈을 더 내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선 또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 지점을 그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너그럽게도 이렇게 저에게 마지막 그 컨퍼런스 마무리를 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오늘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뭐 나왔던 얘기기도 하고 새로운 거기도 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굉장히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즉각적인 효과는 모든 국민의 물질적 생존을, 기본적 생존을 보장한다는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지금 현재 엄청난 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이것에 관해서 많은 연구들이 나왔고 찾아보시면 그게 뭐 출판되거나 찾아보실 수 있는데 엄청나게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건부 지원과, 그래서 그 조건부 지원을 비판하는 그런 그 관점들과 같이 차이가 분명히 생기는 지점인데요. 그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비판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건 이렇습니다. 기본소득 제도는 그 사회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빈곤의 덫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파버티 트랩이라고 하는 그 빈곤의 덫, 올가미로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장점이 있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무조건적이라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때까지 계속 강조했던 그 모든 효과와 어떤 뭐 효율성 이런 것들과 그 의미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도인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논의입니다. 오늘 마저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계속 정치경제연구소 대안과 함께 하시면서 이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에 걸친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창립기념 심포지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